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 아들과 결혼해.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싸늘한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천명바이오의 최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35의 젊은 여성 회장, 한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바로 그때 굳게 닫혔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고 그곳엔 싸구려 양복을 입었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눈빛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웬 놈이냐? 경비는 뭘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와 한서연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남자는 최 부회장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최 부회장님.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남자는 서연의 손을 굳게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더럽힌 자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마음정거장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35살 미혼의 여성 회장님을 모시는 가난한 경호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은 운명을 바꾼 그 폭풍우 치던 밤,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제 허름한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저에게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어떤 순간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이 두 낯선 사람을 만나게 하려는 절묘한 장치일 때도 있죠. 저에게 그 갈림길은 바로 3년 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이었습니다. 가난한 경호원과 고귀한 여성 회장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던 그 밤.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도시를 덮친 3호 태풍은 모든 도로를 거대한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차창 틈으로 파고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하늘의 구슬픈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앞이 보이지 않는 빗줄기를 응시하며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천명바이오의 회장 한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보니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아름답지만 창백해진 얼굴을 시트에 기댄 채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피해 파티를 겪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상류층의 강압적인 사교 파티를 저는 속으로 그렇게 불렀죠. 오늘 최 부회장과 주주들은 또다시 그녀에게 술을 강요하며 전면적인 협력, 사실은 노골적인 강제 결혼을 압박했습니다. 한서연은 그 술잔을 내던지고 파티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강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 자존심 뒤에 외로움과 압박감으로 피 흘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외곽의 별장으로 향하는 한적한 산길을 지날 때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체 밑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차가 휘청이며 미끄러지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랜 무도인의 감각이 불길한 예감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자 비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4개의 타이어는 모두 바람이 빠져 있었고 도로 위에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번쩍이는 뾰족한 마름쇠들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길가의 칠흑 같은 숲속에서 오토바이 4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눈을 멀게 할 듯 쏘아댔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거구에 사내 8명이 쇠파이프를 든 채 최고급 세단을 포위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쇠파이프로 보닛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예쁜 회장님, 내려서 오빠들이랑 좀 놀지? 이렇게 비바람 치는 밤엔 우리랑 몸으로 데워야 제맛이지. 차 안에 한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며 문을 잠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차 앞을 막아선 채 2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온몸은 이미 불균형한 싸움을 준비하며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보낸 놈들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라
내일 있을 회의에서 그녀를 겁주고 굴욕감을 줘서 순순히 말을 듣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 차 안에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제가 내뱉은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우두머리를 순간 멈칫하게 할 만큼의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 침을 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그냥 문지기 개새끼잖아. 살고 싶으면 꺼져. 오늘 우리 목표는 저 예쁜이 뿐이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제 머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왼쪽으로 피하며 손날로 그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쇠파이프가 땅에 떨어졌고 이어서 그의 가슴에 발차기를 날리자 그는 부하들 쪽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두목이 당하는 것을 본 놈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빗속에서 저는 막다른 길에 몰린 맹수처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무술 실력을 모두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놈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갔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는 놈, 다리를 잡고 뒹구는 놈. 하지만 저 역시 부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날아온 쇠파이프에 어깨를 맞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흰 셔츠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약 15분간의 사투 끝에 놈들은 저라는 뼈다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마침 멀리서 트럭 불빛이 다가오자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두고 봐, 이 새끼야! 다음엔 운 좋은 줄 알아.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차에 기댔습니다. 어깨의 통증을 애써 참으며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놈들 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겁에 질린 얼굴로 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의 핏자국을 보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당신 다쳤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스친 겁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전부 망가졌습니다. 여긴 휴대폰 신호도 약해서 바로 견인차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아직 근처에 있거나 회장님 별장도 더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서연은 텅 빈 도로를 둘러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의 사고 이후로 어둠과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습니다. 비바람치는 밤 한가운데선 그녀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 달리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별장으로 돌아가면 최 부회장의 끈앞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머무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남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2km 정도입니다. 오늘 밤은 거기서 피하시고 내일 아침에 상황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서연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생 미천한 직원의 집에 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터진 천둥 소리에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여기만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비상시를 대비해 트렁크에 넣어 다니던 낡은 오토바이를 꺼냈습니다. 겉은 낡았지만 엔진은 아직 쌩쌩했습니다. 제 양복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입혀주고 오토바이에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물이 흥건한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었습니다. 뒤에 탄 한서연은 제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에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흙 냄새, 비 냄새가 섞여 묘한 기분을 자아냈습니다. 멀면서도 가까운 느낌. 저희 집은 가난한 노동자 동네에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단층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었지만 아버지와 제가 가장 평화로운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서둘러 문을 열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이 좀 누추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노란 백열등 불빛이 좁은 거실을 비췄습니다. 낡은 목재 가구, 구형 텔레비전, 그리고 간소한 부엌. 하지만 가장 정갈하고 소중한 공간은 집 중앙에 놓인 아버지의 제사상이었습니다. 한서연은 비싼 드레스가 흙탕물에 젖은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뒤졌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계십시오. 남자 옷이지만 깨끗합니다. 한 번도 안 입은 겁니다. 부엌에서 생강차 좀 끓여오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파자마를 건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와 거실을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뜨거운 생강차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 라면을 들고 나왔을 때 한서연은 아버지의 제사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버지의 영정사진과 향로 옆에 놓인 어떤 물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달아빠진 푸른 옥으로 만든 반쪽짜리 연꽃 모양 옥패유패였습니다. 저는 라면 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죠. 한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다시 옥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핸드백에서 작고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나머지 반쪽의 옥패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연꽃 모양, 똑같은 푸른 옥빛, 그리고 똑같이 가운데가 갈라진 흔적.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사상 위에 옥패를 집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옥패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정적 속에서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활짝 핀 연꽃이 되었고 그 중앙에는 심신자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깥의 빗소리는 멀어지고 작은 방 안에는 두 개의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서연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여성 회장이 경호원을 보는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에는 극한의 충격과 함께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듯한 벅찬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그녀가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 남기셨던 유언이 느린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든 반쪽 옥패를 쥐자 제 기억은 3년 전 어느 쓸쓸한 비 오는 오후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시골의 낡은 초가집을 짓누르던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자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아버지 박태수옹을 영원히 잃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과묵하고 은둔하며 약초를 캐고 마을 아이들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사셨으며 권력에 고개 숙이거나 부정한 돈 한 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무술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생로병사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풍파와 오래된 부상이 재발하면서 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마가 덮치자 아버지는 빠르게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날 오후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낡은 침상에 누워 희미하고 끊어지는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비범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가까이 부르셨고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우야, 아비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구나.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약 다려왔어요. 드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니 거스르지 마라. 내가 가면 험한 세상에 너 혼자 남을 게 걱정이구나. 네, 성정이 너무 강직해서 세상살이가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베개 밑으로 넣어 낡은 천에 소중히 싼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천을 한 겹 한 겹 펼치자 푸른빛의 반쪽짜리 연꽃 모양 옥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옥패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매일 정성껏 닦았음을 증명하듯이 받아라.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 가장 소중한 물건이다. 저는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넘게 숨겨온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해 아버지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끔찍한 산사태 현장에서 조난당한 한 남자를 우연히 구하셨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온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차는 흙더미에 파묻혔고 운전기사는 즉사했으며 그만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맨손으로 흙을 파내 그를 업고 10km가 넘는 산길을 달려 가장 가까운 보건소로 데려갔습니다.
목숨을 구한 은혜에 감격한 그 사업가는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자고 청했습니다. 그는 사례로 많은 돈을 주려 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일 뿐 돈을 받으면 의리가 아니지요. 아버지의 강직함에 감복한 그는 목에 걸고 있던 옥패를 둘로 쪼개 반쪽을 아버지께 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훗날 형님의 자손이 어려움에 처하거든 이 옥패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게 하십시오. 혹 제 자손이 형님의 자손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한 가족처럼 생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신 아버지는 길게 기침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엄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한동진. 의리를 중히 여기는 분이셨지만 세상살이에 밀려 우리는 은둔하게 되었고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 네가 이 옥패를 들고 가서 부귀를 구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인생의 은호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예감이 드는구나.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꽉 쥐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진우야, 약속하거라. 이 유품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라. 훗날 나머지 반쪽 옥패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비를 대신해 그 사람을 지켜주어라. 네가 배운 모든 것과 네 목숨을 다해 그를 지켜라. 내가 그의 아비를 구했던 것처럼. 이것은 두 사나이의 약속이다. 절대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맹세합니다. 저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비오는 오후 아버지는 저에게 텅 빈 집과 태산 같은 약속만을 남기고 평온히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정든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에 대한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부양할 일이 필요했고 또 광활한 인파 속에서 나머지 반쪽 옥패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제 서울행짐은 낡은 옷 몇 벌과 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가슴에 품은 반쪽 옥패가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터미널에 서서 바삐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막노동,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무술 실력 덕에 정직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사기와 유혹이 저처럼 순진한 시골뜨기를 삼키려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가슴에 닿는 차가운 옥패의 감촉은 아버지의 강직한 눈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무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인생을 바꿀 기회를 혹은 적어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경호업체에 추천서를 손에 들고 저는 천명바이오 본사 빌딩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은 아침 햇살에 빛나며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위용을 뽐냈습니다. 낡은 셔츠와 빛바랜 바지를 입은 시골뜨기인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옷은 겉모습일 뿐 인격이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곧장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새로 취임한 회장의 개인 경호원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철의 여인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이 없어 지난 3개월간 경호원이 계속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근육질에 문신을 하거나 번쩍이는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험악한 인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어이 총각, 자리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여긴 비서가 아니라 경호원 뽑는 곳이라고. 덩치 큰 사내가 비아냥거리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구석에 앉아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요란한 자들보다 저 구석에서 바위처럼 조용히 관찰하는 자가 더 무서운 법이라는 걸 무도인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면접실로 불려 들어간 사람들은 금세 실망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장난 아니야. 저 여자 보통이 아니라고. 웅성거리는 소리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진우 씨. 넓은 사무실 안 고급스러운 책상 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 중앙, 창밖을 보며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여성에게 쏠렸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엄청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한 면접관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소개와 경력을 말해보세요.
저는 과거의 가난이나 시골에서의 무술 실력을 과장하지 않고 간결하고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하고 규율을 지키며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면접관들은 제 이력서를 보고 별 감흥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전문적인 경호 훈련을 받은 적도 요인 경호 경험도 없군요. 체격도 다소 왜소한데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호원은 맞아주는 샌드백이 아니라 위험을 막는 방패입니다. 큰 근육보다 빠른 반사신경이 많은 경험보다 헌신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회장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의자를 돌렸습니다. 제가 한서연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떠다니는 빙산처럼 아름답지만 차가웠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옆에 선 비서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갑자기 비서가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한서연을 향해 매우 빠른 속도로 던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면접관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보다 제 몸이 빨랐습니다. 저는 컵을 막으려 달려든 게 아니었습니다. 왼손으로 비서의 손목을 쳐내 던지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동시에 오른손을 뻗어 한서연의 아름다운 얼굴에 닿기 직전 정확히 한 뼘 앞에서 유리컵을 부드럽게 잡아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컵의 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존중의 의미로 정확히 3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테스트는 분명 각본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컵을 보고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흥미가 스쳤습니다. 그녀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반사신경은 좋군요. 그런데 왜 나를 구한 직후 바로 뒤로 물러섰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기회에 내 옆에 붙어 환심을 사려 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경호원의 임무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지 의뢰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사라지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드문 미소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면접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죠. 하지만 회장님, 이 사람의 이력서는 난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정직한 눈과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둘 다 가졌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옆을 지나치며 저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요. 실망시키지 말아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천명바이오에서 일한 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권력 있는 여성 회장의 개인 경호원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화처럼 매일 총격전이 벌어지는 대신 숨 막히는 정적과 칼 같은 원칙만이 존재했습니다. 계약서의 첫 번째 원칙은 회장의 사적인 일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항상 한서연의 곁에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대화 속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까지 별장에 도착해 차량과 동선을 점검하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한서연은 언제나 7시 15분 정각, 1초의 오차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세련되고 차가웠습니다. 차 안에서는 뒷좌석에서 그녀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전화로 지시를 내리고 서류에 서명하고 태블릿 화면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기계 같았습니다. 직원들에게 한서연은 철의 여인, 게으름뱅이들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룸미러를 통해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는 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녀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차가 가볍게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가 고통스럽게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그녀가 자주 손으로 명치 부근을 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핸드백에는 화장품과 서류 외에 항상 반쯤 비어있는 위장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밥 먹듯 걸렀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날이면 진한 블랙커피 한 잔으로 점심을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쌀쌀한 겨울 아침, 한서연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차에 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몸을 숙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룸미러를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안 좋아 보이십니다. 병원에 모실까요?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강인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됐어요. 회사로 가요.
9시에 일본 파트너와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늦으면 안 돼요.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고속도로로 가는 대신 오래된 죽 전문점으로 유명한 작은 골목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회사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한서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길이 막힙니다. 시간을 맞추려면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저는 죽집 앞에 차를 세우고 빠르게 내려 따뜻한 소고기죽을 샀습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을 뒷좌석으로 건네자 한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위장약을 드시려면 속을 채우셔야 합니다. 따뜻한 죽을 드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회의 시간까지는 20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저는 아첨이나 사적인 감정 없이 업무 보고를 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양심이 옳다고 말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향에서 아버지가 속이 아프실 때면 저도 늘 이렇게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한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나무라지도 고맙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죽그릇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과 고기,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차 안에 퍼지며 차갑고 긴장된 공기를 녹였습니다. 그녀는 죽을 다 비웠고 회사 로비에 내렸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그녀는 단 2마디를 남겼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이후 이름 없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뒷좌석에는 따뜻한 두유나 김밥 같은 제가 출근길에 사는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고 그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먹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없이 통하는 기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호원의 거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베푸는 작은 관심이 그 권력 있는 여성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언제나 잔잔한 수면 아래서 시작됩니다. 천명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는 거센 암투를 감추고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의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죽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서연의 적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이 아닌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그녀의 정신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에 별장 차고에 도착해 차를 점검했습니다. 차 주위를 돌며 타이어를 살피던 중 왼쪽 뒷바퀴의 너트 하나에서 미세한 긁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렌치로 돌려보자 너트는 무서울 정도로 헐거웠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개 모두 풀려 있었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빠져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종결될 뻔한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차고의 CCTV는 신호등이 깜빡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짓을 한 놈은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내부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적은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너트를 다시 조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모든 감각은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흘 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회사 본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늦게까지 일한 한서연이 지하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제가 따라 타서 조작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을 지날 때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리며 쇠가 부딪히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조명이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졌고 엘리베이터는 공중에서 멈춰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쳐오자 한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진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폐소공포증과 어둠공포증을 앓고 있다는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그녀는 위험 있는 회장이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아 제 몸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서연 씨,
저는 처음으로 직함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가 멈춘 겁니다.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했으니 우린 안전합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마치 구명줄처럼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싫어, 날 버리지 마세요, 아빠. 그녀가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제 재킷을 벗어 그녀를 덮어주고 일정한 박자로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제가 안전하게 구해줄 겁니다. 심호흡하세요. 저는 한 손으로 그녀를 안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기술팀에 비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한서연은 제게 기댄 채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침내 1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강제로 열리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을 의무실로 모셔. 그리고 엘리베이터 현장은 내가 확인할 때까지 아무도 손대지 마. 제 단호한 명령에 모두가 따랐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비밀리에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이 외부에서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흔적은 최 부회장의 조수와 연관이 있는 퇴사한 직원을 가리켰습니다. 정신을 차린 한서연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함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제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내 안전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당신에게 위임하겠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당신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닌 음모가 가득한 이 전쟁터에서 그녀의 유일한 안전지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이 육체를 노린다면 이 사회는 말을 통해 영혼을 찢어놓는 전쟁터였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된 저는 한서연을 따라 회의실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상류층의 추악한 연극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한서연의 가장 큰 적은 최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창업공신이라는 명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신규 백신 생산 라인 도입 프로젝트였습니다. 한서연은 최 부회장이 추천한 해외 파트너의 재정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프로젝트 보류를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 부회장이 책상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한 회장, 역시 여자는 통이 작아서 안 돼.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겁이 많아서야 우리 그룹이 언제 크겠소. 아니면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요? 최 부회장의 패거리들이 즉시 동조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회장님이 너무 젊어서 그래. 한서연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늙은 늑대들 사이에서 홀로 하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아버지의 유언과 주주총회의 신임 덕분입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약의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반격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테이블 아래 그녀의 왼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 한 방울이 바닥에 값비싼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고통으로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워야만 하는 그녀.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최 부회장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줬소, 기다리지. 그런데 요즘 한 회장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참에 시집이나 가는 게 어때? 내 아들 민준이가 유학에서 돌아왔는데 한 회장을 아주 흠모하더군. 두 집안이 사돈을 맺으면 한 회장 어깨의 짐도 덜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것. 한서연은 벌떡 일어나 서류를 챙겼습니다. 최 부회장님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제 사생활은 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만 산회하죠. 그녀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회의실을 나갔고 저는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한서연의 강인했던 모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지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피 흘리는 그녀의 왼손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손에서 피가 납니다.
한서연은 그제야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수건을 받아 상처를 감쌌습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깨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다음부터는 너무 아프시면 의자 손잡이를 잡으십시오. 스스로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회장님의 피를 흘릴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원칙을 어긴 발언이었지만 한서연은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왕은 외롭다고 말합니다. 한서연의 그림자가 되면서 저는 그 권력이라는 두 글자의 싸늘한 무게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회사 건물에는 회장실에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서연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힌 채 6시간 동안 물만 마시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과 반대파는 그녀를 궁지로 몰고 있었고 그녀는 오직 실적으로 그들의 음모를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탕비실로가 그녀의 안정을 위해 캐모마일 차를 탔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강철 같던 그녀가 액자에 머리를 기댄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아빠의 평생이 담긴 이 회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가운 겉모습 뒤에는 그저 기댈 곳이 필요한 연약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를 지키는 것은 총알을 막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고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어 제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노크도 없이 들어온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노크를 3번 했는데 답이 없으셔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고 이만 퇴근하시죠. 벌써 12시가 다 됐습니다. 한서연은 아직 눈가가 붉은 채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사라지고 조용한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주 비참해 보이나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참함이 아니라 거대한 유산을 짊어진 효심 깊은 딸과 부상을 입고도 무기를 놓지 않는 용감한 전사를 봅니다. 하지만 회장님, 전사에게도 휴식은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면 가장 기뻐할 것은 적들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위로의 말에 한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무척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퇴근하죠. 차를 몰아 별장으로 가는 길, 그녀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 씨. 네, 회장님. 내일부터 제게 호신술 몇 가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더 이상 나약하게 남에게 보호만 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보호와 아버지의 유지를 지킬 자격이 있는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강하게 울렸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차가 조용히 나아가는 동안 저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닌 고독한 두 영혼의 공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주먹이 아닌 보이지 않는 칼을 사용했습니다. 최 부회장의 첫 공격은 여성의 명예를 겨냥했습니다. 온갖 타블로이드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35세 미혼 여성 회장, 그녀의 사생활 같은 악의적인 기사들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동성애자라거나 별장의 젊은 여자들을 숨겨두고 있다는 식의 날조된 소문이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보수적인 거래처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연이 분노로 신문을 집어 던졌을 때 최 부회장이 아들 최민준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돈으로 치장한 눈빛이 경박한 한량으로 유명했습니다. 서연아, 상황이 안 좋구먼. 최 부회장이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주주들이 널 해임하라고 난리야. 내가 해결책을 하나 가져왔지. 바로 결혼이야. 그는 아들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와 결혼하면 양가가 합쳐지고 모든 소문은 사라질 걸세. 회사는 우리에게 맡기고 자네는 편히 쉬게. 최민준이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결혼만 해주면 뭐든 다 해주고. 저는 문 밖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청혼이 아니라 노골적인 강탈이었습니다. 한서연은 벌떡 일어나 꽃다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나가요. 회장직을 잃을지언정 당신 같은 인간들과 엮이진 않겠어요. 최 부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그러니 은행에서 내 보증 없이는 대출을 동결하겠다고 통보했어. 다음 주까지 만기 대출을 막지 못하면 넌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내일이 창립 기념 파티다. 그때까지 결정해. 내 아들과 약혼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쫓겨날 준비를 하든가. 두 부자가 나가고 사무실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들어가 보니 한서연은 깨진 화병 조각들 사이에서 가쁘게 숨을 쉬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나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가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과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그녀는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아버지를 향한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녀를 위한 남편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될까? 하지만 가난한 경호원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 하지만 제게는 늑대들이 먹잇감을 앞에 둔 피의 향연처럼 보였습니다. 한서연은 칠흑 같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영혼 없는 밀랍 인형처럼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최 부회장 부자는 파티의 주인 행세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한서연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최 부회장이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중대 발표를 하려 합니다. 저의 가문과 한서연 회장의 가문이 굳건한 결합을 통해 우리 천명바이오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와 와인잔을 들고 한서연의 허리에 팔을 두르려 했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들릴 만큼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술 마시고 약혼 발표해. 우리 아빠 최명국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넌 모든 걸 잃게 될 테니. 모두의 시선이 한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녀가 신호만 보내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뛰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최민준의 손에서 와인잔을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대신 그의 얼굴에 와인을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쨍그랑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부딪혀 박살나는 소리가 음악을 갈랐습니다. 최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고 한서연은 마이크에 대고 떨리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한서연은 천명바이오가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을지언정 당신 같은 쓰레기와 결혼해서 명예를 팔지는 않겠어요. 나를 당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돌아 정문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저 여자 잡아. 최 부회장이 고함을 질렀고 그의 사설 경호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화살처럼 튀어나가 2명의 경호원을 발로 쓰러뜨리고 길을 열었습니다. 뛰어요, 차로 가세요. 저는 문 앞을 막아서서 추격자들을 잠시 막았습니다. 한서연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저 역시 그녀를 따라 달려나갔습니다. 밖에는 예보대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자신의 차를 몰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런 날씨에 운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저는 근처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올라타 미친 듯이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차가 외곽의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차가 휘청이며 멈춰섰습니다. 타이어 터지는 소리.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숲속에서 어둠의 그림자들이 나타나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그녀의 탈출을 대비해 고용해둔 깡패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기술을 동원해 그녀를 구출했고 다시 제 허름한 집으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바깥의 폭풍우는 잦아들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는 2개의 반쪽 옥패가 하나로 합쳐져 완벽한 연꽃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제 헐렁한 파자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우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옥패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당신 아버님은 영웅이고 그 아들 역시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옳았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무한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께 나머지 반쪽 옥패의 주인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직업적 책임감으로 당신을 지켰지만 지금부터는 아버지와의 맹세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한서연이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기묘한 결심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는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진우 씨, 저와 함께 미친 짓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불 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더 이상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한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결혼으로 나를 제자매려 해요. 내가 기댈 곳 없는 약한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내가 이미 결혼한 여자라면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거예요. 이기적인 부탁인 거 알아요. 당신을 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 말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되어주겠어요? 저는 눈앞에 여성을 보았습니다. 돈이 아닌 절대적인 신뢰로 제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명분 있게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겁니다. 한서연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 동안 본 그녀의 모습 중 가장 편안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낡은 오토바이로 한서연을 태우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러 온 첫 번째 커플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낡은 셔츠를 입은 신랑과 빌려 입은 운동복 차림의 신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그 어떤 커플보다 확고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부터 한서연은 박진우의 아내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녀가 쑥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참 따뜻했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제가 그녀를 태우고 별장으로 돌아오자 집안의 고용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그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한서연은 다시 위풍당당한 여성 회장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전보다 더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 역시 그녀가 준비해준 새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요, 회사로. 알겠습니다, 아내.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는 천명바이오 본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최 부회장과 주주들이 한서연의 실각을 축하하며 기다리고 있으리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도망친 약한 여자가 아니라 혼인신고서라는 상방보검과 옥패의 맹세로 뭉친 한마음 한뜻의 부부였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우리를 훔쳐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최 부회장한테 찍혀서 오늘 잘린대. 한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남편이자 경호원인 저는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주재석에 서 있던 최 부회장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얼굴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한서연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의 아직 안 끝났죠. 그녀의 등장은 최 부회장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주주들이 앉아있는 거대한 회의실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떨어질 줄 모르는 우리의 맞잡은 두 손에 꽂혀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은 마이크를 든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승리의 붉은 빛에서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최 부회장이 차지하고 있던 회장석으로 걸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최 부회장님, 비켜주시죠.
여긴 제 자리입니다. 최 부회장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여길 다시 와? 어젯밤 네가 벌인 추태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지금 네 자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야? 자격이라. 한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당신들 부자의 저급한 강제 결혼 연극에 동참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제 자격은 충분하고요. 그녀는 품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죠. 이게 제 대답입니다. 저 한서연은 오늘부로 법적인 남편이 생겼습니다. 제 남편이 저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갈 겁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최 부회장이 혼인신고서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확인한 그는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지며 광소했습니다. 웃기는군. 우리 고귀하신 회장님께서 고작 경호원 논팽이랑 결혼을 해? 돈도 배경도 학벌도 없는 놈을 데려와서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셈이냐? 그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내 놈, 무슨 수로 이 애를 홀린 거냐? 감히 분수도 모르고. 저는 조용히 바닥에 혼인신고서를 주워 반듯하게 펴서 한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 부회장을 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돈은 없을지언정 비열한 수단으로 남의 딸을 협박하는 누구보다는 인격이 깨끗하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서연 씨와 결혼한 것은 회장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썩은 고기를 노리는 까마귀 떼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 말은 최 부회장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최 부회장은 미친 듯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놈이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좋아, 한서연. 마지막 기회를 주지. 당장 이 쓰레기 같은 혼인신고서를 찢어버리고 내 아들에게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협박했습니다. 나와 내 파트너들의 모든 자본을 천명바이오에서 철수시키겠다. 그리고 생산 기술을 쥐고 있는 핵심 인력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주지. 내년과 내 경호원 남편이 이 텅 빈 껍데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겠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떠나면 회사는 며칠 안에 마비될 것이었습니다.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최 부회장님, 진정하세요. 저는 한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두려워 말아요. 한 번의 고통이 영원한 고름보다 낫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최 부회장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박할 필요 없습니다. 천명바이오는 당신의 자선 사업이 아니라 제 아버지와 수천 명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자본을 빼고 싶으면 빼세요. 사람을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세요. 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십시오. 네가 감히. 최 부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서 나가시죠. 한서연이 호령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좋다. 아주 잘났어. 내년과 그거지. 남편이 얼마나 버티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다. 가자.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쿵쿵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잔혹한 경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발소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의 등 뒤에 서서 남은 주주들을 둘러보며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떠날 자는 지금 떠나라. 남는 자는 내가 지킨다. 최 부회장은 말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명바이오의 약점이 돈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확히 그 두 급소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사직서를 내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그들에게 2배의 연봉을 약속하며 경쟁사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경쟁사가 신제품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 제품은 한서연과 아버지가 5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회사의 미래가 걸린 신약 심한신안과 똑같았습니다. 도둑놈들. 한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최 부회장이 수년간 기술 책임자로 일하며 비밀리에 모든 연구 자료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천명바이오는 이제 텅 빈 유령선과 같았습니다. 자금은 동결되고 인재는 떠나고 주력 제품은 도둑맞았습니다. 우리는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한서연은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못하고 사무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따뜻한 우유와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 여보, 뭐 좀 먹어요. 저는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진우 씨, 우리가 졌어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요. 당신까지 이 진흙탕에 끌어들여서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지지 않았어요. 비겁한 수에 당했을 뿐이지. 그리고 나는 당신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라 이런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결혼한 겁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사람은 새로 뽑으면 돼요. 하지만 당신이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저는 제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월급과 고향의 땅을 판 돈, 전부 합쳐 5억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 곁에 남은 가난한 직원들의 월급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을 굶길 수는 없어요. 한서연은 통장을 보고는 제 목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에겐 내가 있고 그리고 진실이 있어요. 제 눈이 결의에 차 빛났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보안 책임자로서 비밀리에 백업해둔 모든 CCTV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최 부회장이 낯선 사람들과 몰래 접선하던 장면, 수상하게 회사에 늦게까지 남던 날들, 조각난 퍼즐들을 맞추던 중 저는 모두가 잊고 있었지만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천명바이오 회의실에 최 부회장이 변호사와 은행 관계자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채권자이자 자산 매입자로서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한서연. 이제 결정했나? 이 회사 인수계약서에 서명하면 내가 빚을 갚아주지. 아니면 길거리에 나앉든가. 한서연은 펜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부회장님, 뭐가 그리 급하세요? 좋은 연극은 마지막 장면이 하이라이트인 법인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고 들어온 휠체어를 본 최 부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휠체어에는 백발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 어떻게 여기에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 휠체어에 앉은 남자, 천명바이오의 공동 창립자이자 한서연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김 이사님이 힘겹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망했나, 최 부회장. 내 놈이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약을 먹여 입을 막으려 했지. 하지만 하늘이 날 도왔어. 내 은인의 아들이 나를 찾아냈거든.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최 부회장이 경쟁사 사장에게 돈 가방을 받는 영상, 서버실에 침투해 신약 정보를 빼돌리는 영상, 요양원 간호사에게 김 이사에게 약물을 주사하라고 협박하는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지난 3년간 그의 뒤를 밟으며 비밀리에 수집한 증거였습니다. 최 부회장이 외딴 요양원을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감금된 김 이사님을 찾아냈고 사비를 들여 그를 치료하며 반격의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최 부회장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저는 가볍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처럼 선고했습니다. 최상만 씨, 당신은 횡령, 산업 스파이, 불법 감금죄로 체포될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 부회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억울해! 함정이야! 민준아! 변호사 불러! 당신 아들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해외로 도주하려던 참이었죠. 경찰의 말에 최 부회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은행 관계자들은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 회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대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 이사님이 한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더 일찍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좋은 남편을 얻었구나. 한서연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 씨,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죠, 여보. 폭풍이 지나가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아졌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우리 두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함께 이겨냈고 그 자리에는 행복을 위한 단단한 반석이 놓였습니다.
천명바이오는 기적처럼 부활했습니다. 신약 심화는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외로운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부사장이자 남편인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눈부신 가을날 열린 우리의 진짜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호텔이 아닌 아버님의 땀이 서린 공장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3,000명의 전 직원들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소박하지만 천사처럼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케이크 대신 미래를 상징하는 작은 보리수나무에 함께 물을 주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제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되었지만 아버지의 제사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향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인사드립니다. 진우 씨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 속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은인의 딸을 지키겠다는 맹세. 저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어느새 제 심장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정거장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